XSFM입니다. I, D, W, K. 그간 인류가 워낙 바빴고 눈앞에 닥친 문제 하루하루 해결하기도 러시아 문학처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하다가 어감이 뒤틀려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 세상 죽는 사람의 상당수가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고와 질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간 장례식장은 손가락 빨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들 한 가지 문제에 걱정을 많이 할까요? 인류가 이 치사율 높은 바이러스를 확고한 수준으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대책 없이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수사학적 게으름은 연일 쏟아지는 보도량만 보고서는 세상 사람은 코로나19로만 죽는 건가 봐. 다른 걸로도 죽으면 놀라는 척하면서 아무 말이나 떠들고 정치적 이득을 봐야지 하면서 안티백서가 되기도 했지요. 겪어본 적 없는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처는 항암 치료를 떠오르게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전이를 막는 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으니 광범위한 차단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몸의 건강한 일부도 죽어가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모든 정부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 극단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파시즘이다, 전체주의다라며 반발합니다. 아예 화를 팍팍 내면서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합니다. 이는 때로 합리적입니다만 지금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반응은 언젠가 우리는 이 상황을 알아서 벗어날 테고 이 상황에서 배울 것은 없으며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을 것 이라는 게으름이 시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회생활 1도 안 해본 흰손 꼬마의 반찬 투정입니다. 또 다른 감염병은 나타날 것이고 곧 등장할 겁니다. 이에 대비하는 도구가 거리두기 등의 행정적 조치든 인력의 숙련도든 시민들의 자각이든 경제구조의 재편이든 노동법의 강화든 우리 개인의 마음으로의 준비이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실전이자 다음 실전을 대비한 가장 값비싼 훈련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12월의 미나문구는 잠시 시사를 벗어나 시사 아저씨의 덕질 분야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그냥 시사 이야기입니다. 2020년 12월 두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제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투자 소득을 너무 많이 얻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개혁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관심에 대한 질투 등등. 지난 3년간 저들은 고약한 편가르기에 성공을 못하면 곧 굶어 죽을 존재들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부터는 본격적으로 백신을 못 구한 자 상실감에 허우적대라는 주제로 하루에 수십 번씩 떠들어대기 시작할 겁니다. 빠른 접종은 인류의 불안과 감염률, 사망률을 며칠 내에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도 없고 희망이 크다고 부작용의 위험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국민들이 최상의 성과를 내왔기에 가질 수 있는 신중함의 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까지 안티백서가 할 말을 떠들던 포털 헤드라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덜 만나고 손 한 번 더 씻으면서 의연한 겨울 보내셨으면 합니다. 2020년 12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아마도 무관한. 네. 국내 시사와 아마도 무관한 시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그러죠? 그런가? 저는 한 1년에 한두 번 꼴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사 아저씨 나오는 빈도에 비해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빠지는 건 있습니다만, 네. 아예 다른 이야기로 빠져서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사 아저씨가 나올 때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깜빡 잊고 짧은 아마 시사 아저씨하고 이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짧은 아마. 예. 네, 저는 짧은 아마 시사 아저씨라고. 짧은 아마. 예. 예를 들면 선생하고는 몇 시간도 걸려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떠들다 보면. 네. 근데 그 선생이 옆에 있을 때 시사 아저씨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 걸 선생이 봤어요. 네. 30초를 통화하고 끊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 하죠? 손혜원?
네, 내일 봐요. 이거 끊으니까. 이렇게도 되는군요. 그래서 선생이 놀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소개팅 성공률은 선생이 좀 더 높겠네요. 이번 주에는 그나마 지난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 미나문구 중에서 유일하게 둘이 논의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H&B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 독일산 맥주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비오틴, 핸드워시와 올인원 수업도 역시 빅그린, 도서출판 밝은 세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서대리, 먼저 간다. 야근 잘해. 야근할 때 피곤할 때 이건 뭐야 H&B 마사지기 이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아무거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진짜야. 그런 게 있는 줄 나는 몰랐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야? 가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빅그린. 빅그린의 오랜만에 큰 행사, 빅그린 클리어런스 세일입니다. 보통 이제 유통을 해보셨거나 제조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 클리어런스라는 단어의 공허함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랑 어떤 거요? 클리어런스를 아니면 하는 경우.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경우. 근데 이번에는 진짜 클리어런스 같습니다. 전 제품 단품 기준 60% 세일입니다. 너무 심한 세일입니다.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걱정입니다. 슬슬. 전 상품을 할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할인이라는 건 보통 세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할인용 세트.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단품 각각 60% 세일을 전 상품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어느 아울렛을 가도 이렇게 할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빅그린을 써오셨던 분들은 물론 이번이 살 기회고요. 그리고 빅그린을 어제 사신 분도 이번이 살 기회고요. 그럼요. 그리고 빅그린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사신 분들도 이번에 살 기회고요. 저도 쟁여놓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빅그린을 살 생각이 없었던 분들도 이번에 살 기회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네.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도 이번에 살 기회고요. 네. 기간은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입니다. 단 2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넉넉하다면 넉넉하고 게으름 부리면 촉박하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액세스몰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세일을 해가지고, 어감상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 빅그린 세일인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시고요.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시사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시사를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카이 마사토를 다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재패니즈 TV 드라마 시리즈. 네. 일본 드라마 기행. 일본 드라마 기행 시간입니다. 네. 기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하나밖에 얘기 안 하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팟캐 드라마관. 네, 그래서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주의하십시오. 네, 스포일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 제목을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뭔데요? 한자와 나오키. 한자와 네. 나오키. 한자와 나오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자와 나오키. 한자를 배우는 나오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그 기초적인 농담을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네, 관료들의 여름. 관료들의 여름. 한자와 나오키가 한 명 이름이에요? 그렇죠. 한자하고 나오키가 아닙니다. 저는 한자하고 나오키 줄 한자와 알았어요. 씨는 나오키의 이야기예요. 네. 그 하나와 무슨 뭐 머시기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한자와 나오키. 그다음에 관료들의 여름. 그다음에 신가리. 네, 야마이치 증권 최후의 성전. 네, 이렇게 3가지는 스포일러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3가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 3가지 드라마는 어디선가 여기 와서 한두 번씩 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네.
슬쩍슬쩍 지나가다가 네, 그렇죠. 특히나 관료들의 여름 얘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하셨죠. 네. 이게 몹쓸 드라마예요. 네. 이게 그 12월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문학 작품의 스포일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는 게임 오브 더 이어도 해야 되잖아요. 뭐 별거 아닙니다. 네, 별거 아니고 일본 드라마. What? 저는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아요. 네. 드라마 별로 안 봐요? 네. 일본 드라마 특히 보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나가. 그럼 오늘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유치하고 드라마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게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그 사카이 마사토 이야기를 왜 했냐면 어느 순간 국민 배우 취급을 받았다고 하죠. 전 뭐 일본의 분위기를 몰라서 모릅니다만. 사카이 마사토는 배우 이름이군요. 네. 등장인물이 그렇죠. 아니고. 네. 사카이 마사토의 대표작 한자와 나오키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할 텐데 그 외에 국내에 가장 많이 퍼졌던 작품은 리갈 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로 오랜만에 봤던 일본 드라마였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묻어가다가 한자와 나오키도 슬쩍 봤었죠. 네. 완전히 캐릭터가 다르죠.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일본 드라마 볼 일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드라마 제목이 그냥 사람 이름이네요? 그렇죠. 뭐 김민하 이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드라마가 되겠죠. 김민하. 네.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인 장르가 될 수가 있습니다. TBS의 일요 드라마예요. 일본 TBS 우리나라 TBS 말고. TBS 깜짝 놀라네 나는. 네. 알러지가 있으세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은데. TBS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TBS? 뭐요? TBS? 한자와 나오키 일본 TBS 드라마입니다. 교통방송이 말이야. 일본 TBS는 교통방송이 아니고 도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네요. 교통을 얘기하는 말이야. 일본 드라마 참네. 왜 CBS 나가가지고 예수님 얘기 안 해? CBS 예수님 얘기 하나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야지 말이야. 네? 저는 많이 보지 않지만 일본 드라마는 장점이 있죠. 주로 10부작입니다. 그래요? 오래 털지 않아요. 아니 인기 있으면 막 연작하고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 시즌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여러 시즌을 하지도 못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드라마 싫어해요. 미국 드라마는 처음에 볼 때는 기대를 안고 봅니다. 네. 야 이게 대단한 내용이구나. 실제 대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끝이 안 나고 시즌 1, 2, 3, 4, 5, 6 막 쭉 간 다음에 뭐 그냥 어설프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요. 광고비 편당 $10,000면 그래도 돼요. 그게 아니면 시즌 1, 기대를 안게 하고 시즌 2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광고비 $500만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이 미국 드라마는 그래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아서 미국 드라마 싫고 그래서 오히려 영국 드라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국 드라마는 그런 불안감은 좀 적죠. 네, 이게 아무튼 뭔가 끝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오늘은 일본 드라마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빨리 해요. 드라마. 그래서 한자 보지도 나오키. 않는 일본 드라마.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자 나오키를 봤다 이겁니다. 얘기는. 네. 근데 이제 한자 나오키라는 거는 이케이도 준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 소설이 무슨 4권짜리인가 있는데 아무튼 이걸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고 이 작가의 경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미쓰비시 은행을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짬밥 좀 있다 이거죠, 나는. 경제맨이에요? 네, 그래서 주로 이 사람이 쓴 소설들을 보면은 대개 무슨 회사 얘기, 공장 얘기, 돈 꾸는 얘기, 그렇죠. 금융 사기꾼 얘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은행 얘기, 이런 것들인데 흔히들 경제소설의 대가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민족주의의 대가 김진명. 네. 미사일로 일본을 갔다가 그냥 그렇죠. 미국도 점령하고 막 꽃도 피우고. 네, 무궁화 꽃을 피우는 그 미사일 소설. 네, 소설 마지막에 나 깜짝 놀랐어요. 미사일을. 이게 좀 미사일 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다른 직업에서 전문성을 쌓다가 이것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서 소설가로 도는 양반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작품 재밌습니다, 보통. 그렇죠. 한국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부터 글만 쓰면 재밌는 글 안 나옵니다. 네. 저라면 방송국 소설을 한번 써볼까. 괜찮네요. 네, 정말 황당한 거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한자와 나오키라는 소설과 드라마는 결국 한자와 나오키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리고 한자와 나오키는 성이 한자하고 이름이 나오키입니다. 네. 그리고 한자와 나오키라는 역을 맡은 배우가 사카이 마사토라는 아주 귀여운 배우예요. 네. 네, 그 귀여우신 분인데 한자 나오키가 드라마는 이제 2013년에 나왔고 근데 2013년에 앞서 말씀드린 책이 4권짜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4권짜리 맞나? 아무튼 이 4권짜리 중에 아마 2권에 해당하는 분량이 2013년도에 나온
한자와 나오키고 그럼 이제 2권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 2권도 드라마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은 2013년도 드라마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어요. 네. 시청률 막 40%씩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회는. 사진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은 비행기인가 그게? 아니다. 그 사우나 휴게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찜질방 휴게실 이런 건데 거기는 일본인이라 그런지 좌석마다 그 비행기 의자처럼 네. 다 이렇게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쭉 보고 있는데 뒤에서 찍었는데 다 한자와 나오키야.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략 시청률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래시계 정도의 그렇죠. 인기였나 보네요. 네, 모래시계. 네, 나 떨고 있니? 네. 아무튼 그런 엄청난 드라마라서 2020년에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무려 이제 7년이나 지나갖고 또 만들어가지고 물론 만드는 도중에 뭐 코로나19 터지고 아무튼 이걸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왓챠 플레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봤습니다. 네. 그렇죠. 왓챠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글 자막도 나오고 네. 그 다 봤는데 어쨌든 한자 나오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은행원입니다. 은행원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중앙은행이라는 은행에 1991년에 입사한 걸로 돼 있어요, 드라마는. 아마 소설은 더 전에 입사했을 텐데, 아무튼 드라마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네. 91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건 본격적인 스토리라인은 아닌데, 산업중앙은행이 도쿄제일은행하고 합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산업중앙은행이 도쿄중앙은행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출신이 다르니까, 네. 알력이 생기죠. 네. 그래서 구 산업중앙은행파, 구 도쿄제일은행파. 이제 이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5년 지나면 또 그 파가 또 새로 갈립니다. 예. 네. 세분화돼요. 산파, 어파, 중파, 앙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예, 양파. 지금 이미 보통 그런 파벌 형성은 M&A가 진행된다고 소문 날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들은 이 라이브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파, 대파, 무파. 파가 있고요. 네. 아무튼 이런 회사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자와 나오키가 일하는데 한자와 나오키는 상당히 그 정의감이 넘치지만 또 어렸을 때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를 위해서는 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약간의 사악함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서 유행어가 사람의 선의는 믿지만 뭐 하여튼 나를 건드리면 나는 분명히 갚아준다. 네, 배로 갚아준다. 그렇죠. 네, 이렇게. 당한 만큼 갚는다. 그렇죠. 야를 따라 야리카이스 마이가 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유행어예요. 이거 정말 나쁜 놈을 만난다. 100배로 갚아준다. 1000배로 갚아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파벌 다툼. 네. 그다음에 이 은행이 돈을 잘못 꿔줘가지고 회수가 안 되는 돈, 네. 불량 채권.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은행과 정치권의 유착, 정경 유착 이런 문제를 계속 이제 직면하는데 이 문제를 한자가 나오키가 어쨌든 대단한 뭐 이런 잔머리와 대단한 아주 술수를 써가지고 극복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셀러리맨들이 이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인데. 네. 네? 일본인데. 네. 거기는 우리나라. 잘 줄이시네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더 나쁜 사람, 아니, 나쁘다고 하면 뭐하다. 더 하여튼 사회적 분위기가 네. 좀 이렇게 압박이 있고. 폐쇄적이며 네. 말할 수 없고 네. 위계가 세죠. 네, 상사 눈치 봐야 되고 무슨 일 터지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수습하지 않고 책임질 놈부터 찾고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런데 한자와 나오키가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런 시도를 다 겪는데 윗선에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구박하기도 하고 탄압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 아주 다 뚫고 시원하게 복수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셀러리맨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드라마로라도 이렇게 대리만족.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아무튼 인기를 끌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2013년작을 보면은 일부가 이제 일부가 이게 에피소드가 5개 정도 되는. 그래서 이 한자와 나오키가 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은행원이니까 지점에서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이 지점장이 자기의 사업가 친구에게 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줬고 이 대출이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실적을 통해서 이제 승진을 노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이게 또 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돈이에요. 또. 네. 이 사업가 친구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회수해 와라라고 한자와 나오키한테 일을 시키고 얘가 회수를 못 해오면 이제 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한자와 나오키가 이제 위기에 몰리지만 이걸 또 시원하게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 1부고 네. 그다음에 2부는 호텔 재벌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시마 호텔이라는 호텔 재벌 같은 게 나오는데 이 호텔이 아무튼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 1대 경영자가 삼성으로 치면 이건희죠. 1대 경영자는 이병철이죠. 이병철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건희라고 합시다. 그럽시다. 왜? 예. 이건희 회장께서 너무 이제 사업을 빈 곳이 많아. 예. 너무 이렇게 사업을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해놔가지고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모델이 된 거예요. 호텔의 운영이. 네. 예. 그리고 이 내부에는 이건희 회장이 갈날만 기다려왔던 2인자 누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사장 정도 되는 지금 국정농단 때는 그것도 줄줄이 생각이 나는데 이 고유명사 생각이 안 나. 삼성 사장 중에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사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재용 우리의 호프 제드래곤이 이제 경영을 이렇게 딱 이어받았을 때 이제 묘하게 그런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죠. 2인자와 2세와의 경쟁 구도. 이 사이에서 한자노키가 좀 더 이제 미래를 보고 뭔가 하여튼 경영을 더 잘할 것 같은 2세에게 2세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2인자는 알고 보니까는 우리 도쿄중앙은행이랑 뭔가 비리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은행 내에 어떤 문제를 또 직면하고 그걸 또 해결하는.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러 가보면 다 우리 은행하고 뭔가 결탁돼 있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네. 듣기로는 약간 뭐랄까 섹스가 없는 심화과장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게 심화과장은 섹스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그 심화과장이 돌아다니면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심화과장이 아니고 제목은 뭐 동급생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그러면 한자 나오키가 정의의 사도만 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금융청이 나옵니다. 금융청이 나와가지고 은행이 뭔가 하여튼 잘못한 거잖아요. 그 금융청이 조사를 나와요. 그럼 조사를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은행 거의 망할 지경이 된단 말이죠. 네,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한자 나오긴 또 은행을 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비리는 내가 들춰내지만 은행은 망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그 와중에 또 뭐 장부를 빼돌리기도 하고 그 금융청 조사관하고 막 이렇게 심리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2013년도 한자 나오기는 완전히 깨끗하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이 부분이 심화과장과 다르거든요. 심화과장은 그냥 금융청 직원이랑 섹스를 하고 끝나거든요. 그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만들고. 그렇죠. 꼭 그렇게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거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 드라마 많이 안 보다가 보는 입장에서 한자 나오키는 그게 신선했어요.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다 펼쳐요. 네. 그게 뭐 조직의 문화든 아니면은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것이다. 혹은 뭐 어느 인맥에서 잘못 엮여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냥 다 펼쳐놔요. 네. 그리고 다 펼쳐놓을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펼쳐놔도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알아듣나 봐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들 겪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금융청하고의 이런 긴장관계. 금융청 한번 뜨면 은행이 그냥 막 다 뒤집어집니다. 금융청에 나오는 우리 쿠로사키 무슨 관이야? 네, 조사관인가? 뭐 하여튼 쿠로사키 선생이 나오는데 이 선생이 한번 쫄병들을 쭉 데리고 우르르 들어오면은 통괄관. 네, 무슨 그런 이름이에요. 네. 우르르 들어오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은행에서 어떡하냐. 숨길 걸 빨리 숨기고 빨리 지금 저분을 맞이를 해야 됩니다. 은행장 앞에 나와가지고 도열을 하고 막 오셨습니까 하고 뭐. 의전 겁나 중요하죠. 네. 그 드라마에서. 쿠로사키 선생은 요러시군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예요? 반갑습니다.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튼 그게 이제 왜냐면 그 역을 맡은 분이 계속 그 여성 말투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쿠로사키가 네. 그 양반이 왜냐면 가부키 배우래요. 가부키 배우인데 가부키 배우 중에서도 가부키는 이제 남성만 하니까 그 일본의 전통 무슨 뭡니까 그렇죠. 뮤지컬이죠. 이거를 남성 배우들만 하니까 그 남성 배우 중에 여성 역할을 주로 맡는 배우가 있대요. 잘 모르지만. 그걸 주로 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이제 그런 톤으로 또 그 연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왠지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끝판왕은 항상 약간 여성 말투를 쓰지 않나요? 가부키의 여성캐. 중성성이라고 보통 부를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의 그 흔한 말고 훈련된 여성성. 엄밀히 따지면 무슨 또 여성 혐오 이런 건데 뭐 그런 오늘은 이제 여성 혐오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이런 내용이고 이제 2020년작은 한자와 나오키의 이러한 비열한 면모는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렇죠.
시기가 벌써 2013년으로부터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숙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2020년작 그러니까 이 전체 스토리에서 이제 3부가 네. 2020년작의 초반부인데 이게 결국은 2013년도 드라마의 마지막에 한자와 나오키가 이걸 해결하면서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해요. 그렇죠. 그 후과 때문에 이제 망하죠. 예,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좌천됩니다. 좌천됩니다. 그래서 도쿄중앙은행의 자회사인 도쿄센트럴증권으로. 이게 이제 셀러리맨들이 가장 이 결말을 좋아했던 이유였을 것 같아요. 나는 저거 못하는데 과감히 좌천을 선택했구나. 뭐 시키는데 가야죠. 한자와가. 네. 시키는데 가야죠. 그럼 가라는데. 도쿄 센트럴증권에 갔는데 도쿄 센트럴증권에 가면은 이제 약간 그래도 모회사에서 왔으니까 레벨이 높은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없는 레벨이 약간 높은 사람으로 가는데 그러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제 부하들은 밀레니엄 세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버블 세대인 버블 말기에 입행한 한자와 나오키와 그리고 아주 힘든 취업률을 뚫고 고생해서 이제 들어온 젊은이들. 젊은이들의 약간 갈등 관계 이런 것도 조금 보여주고. 네. 뭐 그런 그림이라서 약간의 이제 좀 노련한 한자와 나오키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도쿄 센트럴 증권에서 한자와 나오키는 인터넷 벤처들끼리의 M&A 문제에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 M&A를 가지고 또, 이 도쿄 센트럴 증권이 자문해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도쿄중앙은행이 자문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모회사. 그렇죠. 자회사와 모회사가 자문해주는 회사가 서로 싸우고 있죠. 예, M&A를 하려고 듭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치 자회사와 모회사의 대결 구도처럼 돼서 자회사도 자회사가 주도해서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예, 그래서 네. 이 좌천된 우리 도쿄 센트럴 증권 좌천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꿀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도쿄 센트럴 증권과 위대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도쿄중앙은행의 대결 구도처럼 이렇게 되는 과정에 또 이것도 무슨 음모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음모에 또 나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도쿄중앙은행에 있는. 네. 근데 이 사람 얼굴을 딱 봤는데 이 얼굴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는 생각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다른 드라마에 나오는 분인가 보다. 이 사람은 다케다 신겐이다. 네. 그 누구요? 네, 일본 전국시대의 장군 이름입니다. 다케다 신겐. 예. 풍리마산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케다 신겐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럼 때문에. 네, 그래서 풍리마산 전국시대니까. 네. 근데 그때도 그 배우는 가부키 배우라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도 가부키 배우가 있네. 그리고 1부에 나온 한자 나오키의 2부에도 2013년에도 나오고 2020년에도 나옵니다만 한자 나오키의 최대 적수로 나온 사람도 가부키 배우 출신이에요. 가부키가 많은가 봐요. 네, 이 가부키 배우의 천국이구만. 아무튼 이게 이제 그래갖고 결국 한자와 나오키가 이기고 이제 은행 내부에 이제 그 비리를 또 밝히는 내용이 되죠 이제. 이기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4부는 제국항공 구조조정에 한자와 나오키가 투입이 되는 얘기입니다. 항공사 구조조정에 투입됩니다. 이걸 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정경유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은행의 이제 부실 대출 그리고 파벌 다툼. 네. 이게 하나로 엮인 문제구나, 이게. 네. 이걸 알게 되는, 이제, 사건이에요, 이 제국항공 구조조정이. 이 드라마가 정말 얼마나 환타지냐, 이거예요. 이걸 무슨 개인이 해결해? 그렇죠. 해결 못할 일인데. 해결해요, 근데. 네. 모든 걸 해결하고, 네. 모든 갈등을 시원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다 보고 다음에, 저의 생각은 결국 이것은 버블 경제, 금융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이 역사와 기분과 경험과 생각이다 이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 스토리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왠지 재밌어 할 만한 스토리라는 거죠. 자기들이 겪는 일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인 거죠. 이게. XSFM입니다. 기욤미소 2020년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인생이 소설이면 우리는 모두 작가이다.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층 더 열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책들은 과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로맹은 과연 잃어버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글을 써낼 수 있을까? 기욤미소 2020년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도서출판 밝은 세상.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여보, 이쪽에다가 놓으면 돼. 운동할 때, 피곤할 때, 이건 뭐야? 알찬비? 마사지기. 우리나라의 응답하라 시리즈랑은 좀 맥락이 다를까요?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걸로 우리의 네. 향수를 뭔가 이렇게 자극하고 채워주고 이런 거잖아요. 끝났어요, 그걸로. 네, 근데 이 한자 나오키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 네. 약간 오히려 시그널하고 비슷하겠군요. 제가 시그널은 또 안 봤고 시그널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과거 무전 오는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은- 미제 사건 해결하는. 아. 드루킹 사건에 나오는 메신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드루킹. 두루미.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버블 경제와 그리고 그 버블 경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버블 경제는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IMF로 우리가 왜 맞았지? 이 생각 하잖아요. 네. 그리고 IMF 때문에 영영 변해버린 현실이 또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버블 때문에 버블이 꺼지고 나서 완전히 바뀐 현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가 문제일까? 이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다. 네. 그 드라마 시놉시스의 이 시대상에 대한 통찰이라는 게 이제 한 90년대를 종점으로 사라져서 국내 드라마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아직까지. 네. 네. 뭐 제땡공화국의 명맥이 야인 시대로 옮겨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게요. 야인 시대. 네. 야인 시대는 유명한 얘기 그것만 알죠. 뭐요? 내가 뭘 하니. 아, 그렇죠. 야인 시대에는 진짜 수많은 짤을 양산한. 그러니까 이 한자 나오키를 열광하면서 보던 시청자들은 이게 이제 어떤 시대상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지에 감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버블 경제를 겪어온 세대들. 네, 감동. 네, 감동이 있고 뭔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기분. 네, 그건 뭐 이따가 한번. 네. 비극으로 남아있는 그 시대에 나타나지 않은 히어로가 드라마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시대 때문에 생긴 여러 문제들. 네. 이었음을 상기하면서 그걸 또 해결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 이런 기분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버블 경제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버블 경제 여러분이 용과 같이 제로를 해보셨습니까? 용과 같이 제로. 네. 용과 같이 제로 플레이해보신 여러분. 네, 그것은 이제 일본 야쿠자 게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직 야쿠자 게임.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서 하여튼 그 80년대가 배경이에요. 네. 80년대가 배경이고 사람들이 막 두드려 패는데 이게 게임은 무조건 사람을 때리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아무튼 뭘 부시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템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오는 액수에 무슨 단위가 예, 계속 그렇게 때리고 다닌다 보면 막 몇 억 엔씩 막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네. 막 이게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보면 막 1억 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게 그 버블의 느낌이에요. 돈이 왕창 벌리고 왕창 쓰고 헬기를 택시처럼 이용하고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말이죠. 네. 아니 그 유명한 다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버블 경제 시대 때 유명한 다큐. 네.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이제 짤로도 많이 나왔고 버블 경제 이야기 나올 때 주로 이제 그 다큐에 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가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너무 빠르면 기형적인 사태들이 일어나죠. 네. 말도 안 되는 일들. 그게 80년대의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 버블 경제 왜 일어났느냐? 결국은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경제가 부흥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차 대전에 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리고 이제 미국이 혼내주러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한테 일로 와봐. 이거 이제 일본이 이렇게 눈을 내리깔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제 미국이 일로 와봐 이렇게 딱 무릎 꿇쳐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머리 깎어. 그 뭐 담배 끊어. 그다음에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시장 원리가 구현된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네. 그 재벌 이런 거 다 없애버려. 왜냐면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팽창되면서 그게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욕망으로 구현됐다고 봐서 그런 거 하지 마. 네. 그리고 너네 천황이 시켜갖고 전쟁한 거니까 천황도 하지 마. 근데 가다가 미국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너네가 하도 그럼 천황은 해. 천황제는 유지해.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천황, 반재벌이었습니다. 천황은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진 게 뭐냐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장기화되고 네.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쭈르륵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게 됐어요. 아, 일본을 지금 혼내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말로 써야겠다. 예, 좀 잘 해줘가지고 이 동네에 행동대장 정도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네. 그래갖고 잘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본이 이 조건을 활용해서 자기들은 고도성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치 얘기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그 관가, 일본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나라는 하여튼 폐허가 됐다시피 했는데 전쟁으로 일본 경제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재건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트로피코라는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아, 그럼. 네, 무인도 허허벌판에서 이제 도로 놔야 되고 이런 독재자의 기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은근 재밌어요. 그렇죠. 산업을 재건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 드라마가 또 관료들의 여름입니다. 그렇답니다. 또 나왔네요. 네, 그렇죠. 관료들의 여름은 어떤 극우주의 작가가 극우파 작가가 이제 쓴 이 일본 짱짱맨 뭐 이런 내용의 네. 이런 소설을 갖다가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건데 내용이 일본 짱짱맨이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관료들이 가졌을 법한 생각들. 예를 들면 국제통상파와 국내산업파 간의 갈등이 나오는데 국제통상파는 야 일본은 앞으로 국제적 분업체계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나 다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하고 중공업을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외에 판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즉 만약에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수입하면 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수입하면 되지 뭘 그거 우리 걸 개발하려고 앉아있냐. 비행기, 자동차. 수입하면 되지. 일본산 자동차 뭐 필요하냐. 근데 국내 산업화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전후에 우리가 아주 스타일 국이었는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갖고 기술 발전 이런데 그 자원을 막 투입해가지고 기술력을 다시 왜냐하면 전쟁 해봤으니까 우리는 기술력의 잠재력이 없진 않지 않냐. 우리가 전쟁할 때 비행기도 만들고 프로펠러도 만들고 막 탱크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모터 기술도 있어. 원천 기술이 있어. 이거 다 활용해가지고 지금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고 대립구도였던 거죠. 네. 미래를 사는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누가 이겼는지. 네. 그래서 근데 이때만 해도 당연히 국내 산업화들이 이제 목소리가 컸고 그래서 이들이 중용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 드라마 상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중요시하면서 키우려고 한 분야가 처음에 자동차가 나와요. 자꾸 이 일본인들에 맞는 작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달릴 수 있는 네. 연비가 좋고 가볍고 네. 다만 좀 안전하지 않은 이런 차를 만들자. 싸게 만든. 이 차를 만들어갖고 굴리다가 실제로 사고가 나가지고 테스트하던 사람이 막 이렇게 다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를 관료들이 가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를 설득을 해요. 공장에 가가지고 그 전쟁의 그 비행기 부품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이거 일본만의 자동차 필요하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도로에 우리가 깐 도로에 당신들이 만든 자동차가 막 1000만 대씩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시키고 그 다음에 섬유산업 살리기 이런데 이제 또 관료들이 가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등의 첨단 산업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이게 가장 골 때리는 일이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만의 컴퓨터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PC98 시리즈 네? 아십니까? 이 일본만의 컴퓨터 이 NEC가 만든 NEC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일본만의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하여튼 컴퓨터의 표준은 IBM 데스크탑 그 표준이잖아요. 원래는 다. 네. 근데 이 일본인들이 만든 컴퓨터 일본만의 독자 표준이에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만든 이 컴퓨터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리고 이 일본인들이 만든 표준을 활용한 컴퓨터로 기계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들 중에 일제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많아요. 일제 기계들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걔네가 만든 거여가지고 이게 한번 뭐 잘못되거나 하면은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 7, 8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물리면 전 세계 어느 생산 기업들이라도 다 일본한테 물어봐야 됐습니다. 일본 기업에 돈 갖다 주고 서비스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더 파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안 좋게 작용한 게 이제 이 가정용 컴퓨터에서 PC98 시리즈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 PC98 시리즈에 게임을 또 만들어요. 네. 그거 거기서만 돌아가는. 일본은 뭘 해도 게임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게임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성인용 게임. 그렇죠. PC98 시대에 엄청난 성인용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에뮬로 찾아가지고 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근데 결국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PC98은 없어지다시피 했죠,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컴퓨터 산업이 발전을 못한 것도 있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자 규격 물건들을 보다가 처음으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쟤네 무슨 고래 심줄이라고 다 저거 독자로 해. 소니가. 네, 예. 소니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소니만 그러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역사를 뒤져보니까. 그렇죠. 예, 일본의 첨단 산업은 다 자기들 표준을 세웠다. 네. PC98은 하여튼 컴퓨터 발전을 더디게 하여 지금도 일본인들은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를 팩스로 보내는 물론 이건 컴퓨터 때문은 아닌데. 네. 그 독자 규격의 전설이 메모리 스틱이었잖아요.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너무합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비행기. 이걸 하는데 이 드라마의 특징은 이게 이케다 하야토를 모델로 한 사람이 총리로 나옵니다. 이 키타오지 키냐 이 사람이 한자 나오키에서는 은행장님으로 나오고 나카노 와타리 같은 배우죠. 네, 은행장님으로 나오고 이 드라마에서는 또 이 총리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자 나오키 주인공 사카이 마사토가 이 드라마에서는 중견 과장 정도로 나옵니다. 네. 네, 그 젊은 과장 정도로. 네, 그래서 그때는 더욱더 이렇게 귀여운데, 아무튼, 이 이카다 하야토라는 사람이,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1960년이 될 때까지, 이제 요시다 내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온, 우리, 일본 이름이, 네? 일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또 있었고, 예. 이건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릴 방법이 전혀 없네요. 하승수? 예. 그러니까 하석주. 하토야마 이치로. 예. 하토야마 이치로 얘기는 옛날에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양반이 했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기시노부스케가 총리를 할 때, 네. 운동권들이 안보 투쟁을 해가지고, 기시노부스케가 아주 스타일 구기면서, 아무튼 아주 안 좋았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게 안보 투쟁이라는 게 하여튼 하이폴리틱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이념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잇고 이제 총리가 된 이케다 하야토의 경우에는 눈을 이제 다시 경제로 돌리는 이런 개혁들을 실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들고 나왔던 게 소득 배분 계획 이런 게 있다고 언젠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되게 놀라울 정도로 안보 투쟁을 하던 세대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죠. 증발하죠. 그렇죠. 각자의 생업으로. 그렇습니다. 소득이 배증하는 겁니다. 네. 소득이 2배로 올라요. 고도 성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소득 배증 계획이라는 건. 그래서 고도 성장을 막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근데 이 총리가 앞서 말씀드린 국제 통상파를 정치적 이유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케다 하야토도 이 요시다 내각에서 관료를 할 때는 주류 경제학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펴서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이제 돈 푸는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노선을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강요일 때는 어딜 무슨 나라 돈에서다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네. 나중에 총리가 되더니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이케다 하야토가, 이 1964년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그 이듬해 이제 죽거든요. 그 도쿄올림픽 폐막하고 바로 이제 사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1964년 도쿄올림픽이라는 게 대단히 일본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그 전까지 전후에 45년도에 핵폭탄 맞고 완전 끝장났던 일본의 경제가 64년에 이제는 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로 아주 성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이 세계적 왕따에서 이제는 올림픽을 치러도 되는 세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뭐 이런 스토리를 자기들끼리 막 공유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바로 도쿄올림픽이었거든요. 네. 놀랍게도 전쟁으로 실패한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후 재건으로 성공했다는 그 인식 같은 게 많이 퍼져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막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성장 겪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그 버블 이후에 꺼진 그 경제 어려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아무튼 이제는 끝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이제 일본이 산뜻하게 출발을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20년도 그렇죠.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네, 이래서요. 그 총리가 뭐 한 사람이 60년 동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장님이 늙었을 때 이게 문제예요. 십수년 전에 겪었던 위기를 벗어났던 십수년 전의 방법을 다음번 위기 때 또 쓰려 그래요. 그게 재밌는 게 도쿄올림픽 다음에 이제 콤보가 오사카 만국박람회였는데 21세기 소년에서 본 근데 이번에 도쿄올림픽 다음에도 오사카 박람회를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엑스포를. 네, 그렇죠. 네. 그거면 전에 했던 그거 있잖아 왜? 이 이연타면 돼 하면서. 네. 일본은 계속 그걸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이 왜 했냐면 이케다 하야토가 이 드라마상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리는 이케다 하야토라는 이름이 아니죠. 네네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쿄올림픽 전에 비행기 일본산 비행기가 하늘에 다시 뜨는 걸 내가 보고 싶다. 전투기가 아니고 여객기든지 수송기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잘 될 리가 없지만 어떻게든 이제 해가지고 이 드라마 엔딩을 보면은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국내 산업화인 주인공과 국제파를 후원했던 총리가 하늘에서 지나가는 일본산 메이드 인 재팬 비행기를 보면서 화해해요? 총리는 휠체어에 앉아있고 이제 총리는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났고 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누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극우파들의 멘탈리티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어쨌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렇죠. 이게 네. 뭐 중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무슨 국제적 분업 체계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갈등을 겪어가면서 성공한 것이다. 일본산 비행기 띄웠다. 네. 아무튼 이걸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때 관료들이 이제 그래서 이 경제를 발전시켰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호송 선단식 경제. 이게 무엇이냐? 호송 선단이라는 게 뭐냐? 모르죠. 뭡니까 그게? 근데 이런 겁니다. 배들이 가요. 배들이 가는데 제가 이제 해군을 간 적은 없고 네, 배에 대해서 잘 모르나. 예를 들면 기러기들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기러기들이 줄 맞춰 날아가잖아요. 배가 이제 그렇게 배가 날아가는 게 아니지. 배가 그렇게 간다 V자로. 네, 뭔가 이렇게 열 맞춰서 배가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앞에 가는 배를 뒤에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열을 맞춰갖고 앞에 가는 배를 따라가는 그런 그림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즉 앞에선 정부와 또는 정부가 이제 자원을 투입한 어떤 리딩 캐피탈이 뭔가가 전체의 이제 경제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효율적인 거죠. 각자 가고 싶은 길로 막 가다가 어떻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살아남을 놈 살아남고 이렇게 뭐 되고 뭐 도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들아 저 길이 맞다 하면은 다 그 길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어떤 산업은 외면할 것인가를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이 충실히 따르는 모델이 이 호송선단식 경제인 거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중간에 뭐가 끼워야 되냐면 관치금융이 끼워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이것도 관치잖아요. 관치경제. 네, 그러니까는 정부가 예를 이끌어 나가준데 관치금융이겠죠. 네, 정부가 예를 들면 돈을 어떤 산업을 키우는데 팟캐스트 산업을 키우고 싶다. 정부가 그 팟캐스트 산업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 와가지고 에이 수고들 좋아요 이러면서 네. 뭐 1억 원 딱 주고 뭐 이렇게 갈 수 없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은행에다가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선택을 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은행에다가 네. 이런 좀 뉴미디어 산업 이런 거에는 대출을 말이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물론 그럼 망합니다. 그래도 네, 저리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도를 딱 하면 은행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네. 이게 관치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금융이 저 산업과 저 회사의 가치를 자체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돈을 꺼주고 물론 이제 정책적 지원을 하는.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일본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일본의 성공 사례도 있고 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조금씩은 이 방식을 다 채택합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어떤 산업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면 90년대 말에 한국은 인터넷을 그렇게 키웠고요.
지금 정부는 AI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죠. 간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경제 체제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상당히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돼?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는 압축적으로 고도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게 또 일본이니까 가능했다 이렇게들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산업 발전을 지도하고 기업이 호응한다는 모델 자체가 사실 과거부터 이제 여기는 가업이잖아요. 자기 어떤 기업을 이제 만들고 한다는 게 에도 시대부터 만들어져 있는 가업 승계 문화인 것이고 그리고 이 가업들이 일본의 기득권층 당시에는 뭐 무사계급이라면 무사계급인 것이고 어쨌든 그 기득권층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성장한 거잖아요. 이 상인 그룹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또 게임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태압 입지전 5 이런 걸 해보시면 거기서 상인 직업을 골라가지고 해보시면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한 것도 이 동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기업을 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하다못해 라디오를 생산하는 이런 공장이다. 아주 전쟁을 할 때 그런 공장에 갔다가 징발해가지고 너는 라디오 만드는 기술로 우리 군 통신 장비 만들어라. 이렇게 시키면 만드는 구조가 성립이 된 거니까 이게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성선단식 경제, 고도성장, 그다음에 전쟁 책임 다 하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군정이 왔을 때 이런 구조를 다 이제 해체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거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도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로 뭐 하다가 마른 게 됐고 결국 그 구조가 남아서 고도성장기에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하던 거 하게 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른 일로 너무 바빠. 라는 게 미군의 결론. 그래서 전범기업이 아직까지 대기업인 거군요. 그렇죠. 그때 해체를 못 시켰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약간 바뀐 게 미국이 해놓고 간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는 이씨들 거다. 이거는 못 하겠어요. 이씨들이 삼성전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무슨 고용 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 고용된 사장들, 월급 사장들도 모여서 하나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처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벌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이 일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장단 회의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이제 회의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도요타 아키오의 것이냐? 아니고 도요타 아키오 외 몇 명의 것. 네. 그렇죠. 네. 방금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2세 경영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40~50년대부터도 지역의 갱 혹은 노조하고도 많이 들러붙고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이랬어야 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그 권력이 많이 해체가 돼가지고 3세 뭐 4세 이런 사람들도 이 사진에 넣을 순 있지 정도 수준으로 바뀝니다. 80년대 넘어온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귀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족이 안 돼요. 귀족 끄트머리 어느 정도 줄은 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동력으로 해서 어쨌든 고도성장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 1980년대까지 일본의 경제는 이제 버블 경제라고들 부르는 쇼와 시대의 추억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때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당연히 돈이 많이 도니까 자산 시장이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되고 그동안도 성장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씨앗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보고 고민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고민의 길이가 좀 더 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구는 줄 것이고 네.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물려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살 돈이 없고 경제는 붕괴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지금 한국 부동산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폭탄 돌리기는 그것을 그만두기엔 너무 짜릿했습니다. 얼마나 짜릿했느냐. 80년대 언론을 보면 굳이 일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 경제는 지구상의 탑2였고 일본의 기업은
세계 50대 기업, 100대 기업 이런 거 세면은 거의 다 일본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세계 50대 기업에서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고 지금 애플의 위치를 NTT가 차지하고 있었죠. NTT, 네. NTT 뭐였더라? 그게 무슨 이름이었더라? 아무튼 NTT가 통신. 세계에서 가장 큰, 너무 큰 기업이었어요. 네. IBM이 세계에서 실제로 가장 큰 기업이었을 때 자산 가치가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NTT가 너무 컸거든요. 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큰 NTT 같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오랜만에 이런 정겨운 이야기를 김민아 씨한테 들려드리면서 금방 합니다. 이거 반 했죠, 반. 네. 잠시 후에 만나요.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기욤 미소 2020년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인생이 소설이면 우리는 모두 작가이다. 로맹은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글을 써낼 수 있을까? 기욤 미소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도서출판 밝은 세상. 다음은 기욤미소입니다. 현재 소설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욤미소의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네. 지난 인스타 댓글 이벤트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이벤트이자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 좀 남으신다. 뭐 하십니까? 유튜브에 낭독 영상을 보고 도서 기부에 참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와의 콜라보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입니다. 그 채널에 올라오는 구독 영상을 보시고 낭독 영상의 조회수에 따라서 도서를 기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세요. 뮤지션과 책의 만남 그리고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 만큼 많이들 따라가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12월 중순에 영상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책에는 관심이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인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세상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서 출판까지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밝은 세상만 검색하셔도 도서 출판 밝은 세상 계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밝은 세상은 도서 출판밖에 없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기욤 미소의 소설을 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드라마고 뭐고 버블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가 옛날에 KBS에서 했던 욕망과 혼돈의 기록 도쿄 1991년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네, 버블경제 시대 제일 유명한 다큐멘터리고 또 많이들 본 다큐멘터리죠.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찾아봐 주십시오. 네. 시사 아저씨예요. 이게 자산시장이 급격히 팽창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유지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화가 났습니다. 네. 미국이 1970년대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경제라는 것은 이때만 해도 거의 뭐 야생의 야생. 그래가지고 일본에 비하면 미국은 아주 뭐 맘대로입니다, 경제가. 그래가지고 막 호황이 막 왔다가 갑자기 불황에 막 빠지고 막 그래서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20년대. 네. 대공황을 갔다가 어쨌든 뭐 빠져나오겠다고 그 뉴딜 정책 이런 거를 이제 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좀 극복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대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이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옛날에는 이걸 정의도 못했습니다.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상황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이 어렵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실업이 늘어나고 아무튼 경기가 안 좋은데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은 물가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스태그네이션, 불경기. 예. 네. 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예. 네. 그러니까 불경기인데 물가가 왜 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새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연준의 이제 의장이 되셔가지고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됩니다. 금리를 확 올려버려요.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여튼 뭘 해도 문제인데 1번, 그러니까 선택지가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을 골라도 경제에 타격이고 2번을 골라도 경제에 타격이에요. 뭘 고르든 경제는 타격이야. 하지만 버티면 그걸 고르고 맞는 선택지를 고르고 버티면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그 선택지 중에 고금리 정책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인데 네. 이게 그렇게 되면은 돈이 이제 다시 이 금융으로 은행으로 돈이 빨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이 막 돈을 풀고 이런데 이제 소극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출 경제가 악화되고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네, 제조업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제조업이 위축되니까는 이 공급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수입을 늘렸습니다. 네. 수입을 늘렸는데 이때 공산품 수입을 늘린 수혜를 일본하고 당시에 서독이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조업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뭐 해봤습니까? 전쟁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전쟁을 해보면은 제조업에 제조업과 기술에 뭔가 이제 노하우가 생겨요. 일단 엔진을 잘 만들게 되죠. 예. 철의 장막 근처에 있는 두 나라가 크게 득을 봅니다. 예. 일본의 경우도 이게 하다못해 이제 면직물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형 자동차. 네. 예, 이런 것까지 상당 부분 미국의 이제 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미국 사람들에게 생필품과 잡화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란 주로 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내 제조업들이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일본산 제품만 다 밀렸다 이래가지고 화가 나게 되고 또 일본의 이제 농업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정권이 이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금리에 힘을 빡 줬더니 수입을 많이 해? 특히 이게 하여튼 이 뭐랄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특히 일본에 대해서 반일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계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건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일본을 봐주지 않기로 합니다. 부르죠. 네, 그게 이제 1985년에 플라자 합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G5라고 볼 수가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5개의 나라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다가 재무장관들을 모아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합의를 했는데 합의의 요체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미국은. 너네가 알아서 지금의 이 강달러 상태를 해결을 해라. 만약에 시장 원리로 해결이 안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라도 고쳐라. 안 그러면 우린 가만 안 있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환율에 있어서의 우위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의 상당한 이런 좀 이득을 수출 기업들이 보면서 수출을 해온 거였는데 상당한 이때 근데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블 경제여가지고. 이때 일본의 또 재무장관이 다케시타 노보루라는 이후에 또 이 총리가 되시는 분인데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그럼 환율을 조정을 해볼게요. 오히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좀 스스로 강해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봐주는 거 가지고 그러면서 용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요구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네.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수출이 어렵습니다. 일본 제조업들이 그동안 환율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갖고 수출을 막 해왔는데 거꾸로집니다. 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생각할 때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큰 것 같다. 이 미국 말 듣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미국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수출을 아둥바둥 해봐야 보복이나 당할 것이니 일단 내수를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좀 돌아서 보자. 그래갖고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고 왜냐하면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그러려면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즉 돈을 엄청나게 풀어보자. 네. 그리고 이 돈을 푼 것이 어쨌든 기업 자금 조달에 용이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우리는 지금 2020년에 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아싸, 금리 떨어졌다. 투자하러 가자. 네. 그리고 기업도 원래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런 이 전환사채 이런 것들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 투자 이렇게 자산 시장에 투입하는 금리가 떨어졌으니까요. 이런 모델로 굉장히 버블을 오히려 더 키우는 이런 과정으로 진입을 해요.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돈을 풀었고 돈을 푼 것 때문에 이 자산 버블이 더 활성화됐다. 이자를 낮추니까 돈이 사회로 미친 듯이 풀려나갔죠. 네. 그리고 사회로 풀려진 돈은 땅으로 쑥 꺼집니다. 부동산으로 싹 빨려 들어가고요. 네. 이게 일본의 부동산이라는 것의 기분은 일단 원래 이제 땅에 대한 믿음이 땅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이것은 에도 시대부터 땅을 가진 사람의 기분. 제가 말한 다큐멘터리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땅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네. 땅은 든든하다. 네. 땅이 있어야 우리가 집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집을 가져야 우리의 생활은 안정된다. 이런 기분들이 있고 특히 1970년대에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본 열도 대개조. 네,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거를 내놔가지고는 이게 너무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돼 있고 또 이른바 태평양 공업지대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전 국토의 개발, 네, 불도저화, 네, 이거를 시킨 정책이에요. 북부도 키우고, 네, 다른 섬도 키우고, 오사카도 키우고, 네. 그럼 이렇게 전 국토에 대해서 공사판을 벌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상식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어쨌든 이때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경험칙으로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네. 네. 안 떨어지잖아요. 아무튼 똑같은 일들이 여기서도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재벌들도 대기업들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요. 우리도 실제로 이제 90년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추가 이익금 가지고 땅 삽니다. 네. 재벌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문제였던 건 뭐냐면 이게 뭐 땅값이 오르고 뭐 돈 지랄을 하고 이거 너무 나쁜 용어를 썼네요. 돈으로 행복하고 봉급생보다 나아요. 네, 돈으로 행복하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서울에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까? 서울에 못 살고 이제 경기도로 밀려나잖아요. 도쿄에 직장이 있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통근을 해야 되는 이런 집으로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서민들이. 네.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면. 열받으니까는 이거를 정치권에다가 야, 이걸 해결해라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뭐 어떡하냐. 근데 이게 폭탄 돌리기예요, 이게.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일본 정치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각동맹 구조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치인하고 관료하고 기업하고 삼각구도여가지고 네. 관료는 이제 기업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혜택을 주고 기업은 여기서 발생한 이제 이익을 가지고 정치인에게 헌납하고 정치인은 관료의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다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심지어 공기업이나 공사 역시 이런 동맹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일본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다라고도 생각을 해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부동산 버블, 자산 시장의 이런 버블을 꺼트린다고 하는 거는 이 삼각동맹의 균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그 삼각동맹 하에서 대출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해결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람들은 더 화가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1991년에 네, 아주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이제 이때가 뭐야? 네. 총리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어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는 저 애니메이션 감독이고. 그렇죠. 네. 그거는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그건 거의 황교익 총리 같은. 네. 뭐 그런 거밖에 안노 히데야키 이런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네. 황교안 총리가 아니고 황교익 총리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아무튼 그 경제 관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뒤인 것 같고 아무튼 이 당시에 근데 대장성 대신이 누구냐면 하시모토 류테로였어요. 네.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그 자민당 주류파 중에 다케시타파라는 이 주류파벌 중에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인기의 하시모토, 실력의 오부치, 뭐 인품의 뭐 아무튼 인품의 오부치, 실력의 오자와 뭐 이렇게 한다는 이 사람은 어쨌든 인기예요, 인기. 대중의 마음을 읽고 그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부동산을 해결하겠다. 네, 얼굴도 좀 핸섬하고. 헤어스타일은 올백머리입니다. 검도를 잘하고 검도 유단자. 그래요. 네, 그리고 대학의 검도부에
이 사람 게이오 출신인가? 아무튼 검도부에 굉장한 미련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고 하는. 아무튼 이 사람이 총대를 딱 메고 뭘 하냐면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부동산 대출은 더 이상 하지 마라. 때려버립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본 경제의 체질은 호송선단식 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부가 일본한테 대출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총량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LTV를 그전까지는 LTV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7천만 원까지 뭐 대출이 나온다. 나가면 그거 LTV 70%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LTV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70% 이런 게 아니에요. 막 200%씩 갑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자산 가치가 있는 것보다 자산 가치보다 더 돈을 더 꺼져요. 왜냐면 야, 1억짜리 집 산다고 2억 줄게. 그렇죠.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이거는 담보 가치가 미래적인 담보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를 100% 이하로 줄여버려요. 바로. 그러면은 당연히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이 대출을 계속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늘려온 이런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 업자 또는 대기업 이런 데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제 이 대출 회수가 안 되게 되고 네. 대출 회수가 안 되면은 은행들이 이제 부실 채권, 불량 채권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숫자가 영혼을 잃죠. 네. 그리고 은행들은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은행이 망하면 경제 악영향이 또 돌아오고 막 악순환이. 퍼줬던 대출이 서로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주 쉽게 이제 집 한 번 사본 적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내가 걷다가 보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집들의 숫자가 막 올라가다가 그 숫자가 꺼진 것일 뿐이에요. 네. 그러나 그걸 갖고 돈놀이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근데 갚아야 할 땐 돈이에요. 네. 네. 대출은 안 해주고 부동산 값은 떨어지고 사겠다는 사람은 안 나타나고 돈은 갚아야 되고. 네. 그래서 망하기 시작하는데 금융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즉 그전까지 해결 안 되던 문제를 하시모토 류타로 선생이 칼 딱 뽑아가지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딱 자른 것까지는 좋은데 그동안 키운 버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빵 터지는 바람에 경제가 붕괴한 겁니다. 경착륙해버린 겁니다. 예, 교훈입니다. 버블이 네. 더 커지기 전에 끊어야 돼요. 바로 이 1991년에 한자 나오키가 은행에 입행을 했습니다. 아, 좋은 시절 다 끝나고. 그렇죠. 버블 최말기에. 예, 그래서 한자 나오키가 입행을 하셔가지고, 그 드라마 설정상으로. 그러니까요. 회사 들어가자마자 M&A 됐잖아요. 네. 몇 년 후에 합병을 하는 거예요. 산업중앙은행하고 도쿄제일은행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 소설을 쓰신 분이 미쓰비시 다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미쓰비시하고 도쿄은행이 1997년에 합병을 했고. 그렇군요. 이후에 2006년에 UFJ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동네에 여러 은행들이 또 합병을 한 결과물입니다. 아하. UFJ랑 또 미쓰비시랑 합병을 해서 2006년에 미쓰비시 UFJ라는 은행으로 다시 이제 하는데 아무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네. 이때 은행들이 주르륵 도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플라자 합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이 그러면 야 이제 됐다고 박수 끝냈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플라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구조가 너무 폐쇄적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역습을 가할 수가 없다. 시장 개방을 해라. 시장 개방 압력을 계속 넣고 이 하시모토 내각은 그거에 대해서 또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들이받고 이 하시모토 정권 시기의 미일 관계는 최악이다. 그리고 이때 또 뭐가 왔냐면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때 한 1992년부터 98년까지의 일본 금융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 현대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한국이 맞은 따가운 외풍은 일본이 더 크게 맞았어요. 언제나. 네. 몇 년 전씩. 일본이 앞서갔습니다. 더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 일본이 곤란할 때 우리가 약간 그 반사이 거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네. 다르게 말하면 한국은 매번 선방한 편이에요. 우리는 80년대 후반 3조 호황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이 플라자 합의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뭐랄까 열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제 떡고무 이런 걸 우리가 좀 먹었는데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트라우마틱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1997년에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거예요. 이 야마이치 증권은 4대 증권사 중에 하나라고 불렸고 이 97년이 창업 10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금융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일단 총회꾼 사건으로 사장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회꾼이라는 단어가 일본말로 있습니다. 우리도 뭐 총회꾼이라는 말 써요. 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주총회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난장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는 또 어떤 여론 선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영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하기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칭의도 되고 네, 못하게 하기도 하고 난장을 까기도 하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누구에게 돈을 받았느냐. 그렇죠. 네, 돈을 받고 이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직업적인 브로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총액군 사건에 예를 들면은 이런 스토리예요. 상대 기업에서 돈을 받고 가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 기업에서 난장을 까거나 아니면 경영진에게 돈을 받고 그 회사 주주총회에 들어와서 경영진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주는 뭐 이런 걸 하고. 경제지의 사설을 보면 워너 일가에 반대하는 주주는 다 이런 걸로 묘사하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국민연금일지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여기에 바로 야마이치 증권 사장이 연루된 게 드러나가지고. 예. 아까 총액군을 갖다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장이 이제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이게 그 유명한 장면이죠. 울면서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게 이 사장이 사퇴하고 나서 나온 신임 사장. 네가 설거지해라고 해서 독박 쓴 사람이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울면서 왜? 우리가 뭐 다 경영진 잘못이고요. 우리 직원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재취업 시켜주세요. 울면서 이렇게 기자회견한 거 미안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일본 경제가 무너졌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사건인데 그 총액군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문식회계에서 왔어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채무가 악성 채무가 엄청나게 있었다. 이걸 숨겨왔다 이 증권사가. 그러면서 외국의 무디스라든지 이런 남의 회사 평가하는 신용평가 기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 등급을 확 낮춰버려가지고 일종의 뱅크런 비슷한 게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배우 사태 뭐 비슷했습니다. 그때 떠올려 보시면 시기도 그랬고. 네. 천리마마트에서는 정복동 사장이 본사의 분식회계를 협박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라는 분식집을 차리죠. 아, 그래요? 아, 맞다. 천리마마트가 있었죠? 네. 야, 분식회계라는 분식집. 네. 그건 마치 조홍천 의원이 정윤 횟집을 차리려고 한 거랑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분식회계라는 분식집 팜플렛을 그 본사 사장실로 보내요. 야, 그렇죠. 정윤회 씨는 뭐 하고 쓰려나? 작년에 우리 무슨 도민 체육대회 나갔고 사격에서 메달을 따셨던. 아, 그래요? 횡성군 대표로 나갔나 뭐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뭘 얘기하고 이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신가리 야마이치 증권 최후의 성전 이 드라마입니다. 예. 여기 주인공은 에구치 머시기라는 배우인데 성실하게 생겼고 이분의 와이프가 왕년의 일본의 아이돌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네. 하여튼 유명한 분. 옛날에 일본은 지금 한국보다 아이돌이 많았어가지고 이름 구분하기 참 힘듭니다. 네, 일본인들 이름이 요새는 생각이 안 나요. 미야자키 하야오 외에. 왕년 일본의 아이돌 미야자키 하야오. 네, 생각해보면 다른 패턴의 사건이지만 결국은 어떠한 패럴렐 유니버스 안에서 충분히 변형될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게 금융권과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이제 업자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땅이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그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버블이 팡 터지면서 생기는 일의 중요한 촉발 지점 한보 사태에도 떠오릅니다. 예, 한보 사태는 두 가지 축을 가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숨겨놓았던 빚 그리고 개발조합 비리 수서에 뭐 비슷한 일이 한보와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기억나네요. 수서 택지 분양 사건. 네. 그렇죠. 지금까지 봐도 육공 최악의 사건이에요, 그게. 네. 네. 그 야마이치 증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망했는데 그렇게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으니까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몇 명의 소위 말하는 뭐 감사실 이런 데 있던 직원들이 야, 이거는 회사는 망했지만 우리가 왜 망했는지 보고서는 남겨놓고 가자. 갈 땐 가더라도 보고서는 남겨놓자. 그래갖고 자체적인 조사에 돌입합니다. 네. 내부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 과정을 다룬 드라마가 이 야마이치 증권 최후의 성전, 이 신가리라는 드라마고 여기서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첫째로 이 파벌이 있었다 내부에. 파벌의 경쟁 구도에서 서로 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와 여러 가지 술수들, 그 전문 용어가 등장해, 뭐 도바시 뭐 이런 용어 등장하는데 아무튼 이런 술수들이 동원이 됐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왜 그러면 파벌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쟁을 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거기 파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막 야 나를 사장으로 만들어라 이러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막 시켰냐? 얘네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부채감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 윗사람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저분을 사장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다. 저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막 이런 기분을 가지고 좋은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였다. 그러니까 그러한 로비는 실제로 밑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하하 이런 빌런이 아니에요. 네. 이분이 되시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약간 눈치 없는 충신이네요. 이 드라마에서 마치리 코토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눈치 없는 충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마치리 코토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리 코토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 상전을 섬기는 것인데 상전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으나 그 상전의 기분에 이것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이제 마치리 코토. 이게 뭐 한자로 얘기하면 약간 정치와 축제가 같이 결합된 뭐 이런 기분인데 그걸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천황제가 대표적으로 천황은 지시도 하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황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슷한 멘탈리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이 이 보고서 결론이에요. 이게 아마 책으로도 나오고 뭐 이랬을 거예요. 고전적 토속 신앙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태도인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파벌 경쟁과 이런 것도 증권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버블 경제의 어떤 후과인 건데 버블 경제를 통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부가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입이 된 것인데 그 버블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인 거죠. 버블 경제는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 버블 경제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라는 시선 중에 하나가 이제 야마이치 증권 보고서에 나타나는 그런 태도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자 나오키로 다시 돌아와서 시즌 2의 마지막. 네. 4부 주제가 제국항공 구조조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제국항공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사실 이 모델은 일본항공 문제. 전일본 공수. 전일본 공수는 ANA고 아 그렇군요. 일본항공 JAL. 잘. 네, 우리 대한항공은 KAL. 네. 그렇군요. 2010년도에 있던 일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이 잘들은 말이죠. 네? 일본항공은 원래 이제 그 일종의 공기업이에요. 이게 뭐 반관 반민 이 형태였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게 뭐 공기업이죠. 아무튼 공기업인데 1985년도에 아주 비극적인 사고를 냅니다. 네, 일본항공 뭐 1, 2, 3편에 뭐 사고 이래갖고 희생자가 520명이 난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때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지고 이 시기에 전일본 공수가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항공이 이제 위기에 몰립니다. 85년 이후에. 그러면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원래는 이제 전일본 공수하고 일본항공이 나름의 이제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항공은 이제 국내선은 좀 많이 취급하지 말고 국내선은 주요 이제 도시에만 이제 기항을 하고 네. 국제선을 많이 하자 이런 게 있고 전일본 공수는 국내선 위주로 하는데 국내선은 좀 꼼꼼하게 무안도 가고 네, 강원도 뭐 어디 저기도 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하자. 근데 이 위기에 빠지면서부터 일본항공이 전일본 공수랑 우리는 세게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원래 전일본 공수가 하던 것까지 다 이제 경쟁하기 시작한다. 네, 거의 비행기를 버스 수준으로 만들자. 네? 동네 버스, 마을 버스 수준으로 우리 은평구 가련동에서 네, 마포역으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자. 네, 제가 이제 과장하는 거죠, 막. 알았어요. 네, 그 수준까지 가자. 그리고 거기 투입되는 비행기는 보잉 747이다. 네. 아주 넓은 비행기로. 뜨면 가라앉을 시간이 없겠네. 다 못 뜨겠는데요. 은평구에서 마포구까지. 뭐 그런 수준까지 밀어붙이고 전일본 공수도 국제선을 하고 싶어요 막 하지만 국제선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쟁 구도가 막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배경은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는 거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관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삼각동맹의 한 축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공항을 유치했단 말이에요. 공항을 유치를 했는데 비행기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 와야 되잖아요. 네. 공항만 있으면 뭐예요? 고추를 넣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여기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관료들이 일본 항공에 예를 들면 공적 작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유리한 어떤 뭐 조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항공은 그 정치인들의 지역구에 있는 공항에다가 취항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될 수는 없으니까 한 2001년 이후부터 4차례 정도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에 한 2009년이 되면은
이거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참 신기하죠. 일본의 이 묘한 지점입니다. 모든 5만 교통 덕후들이 다 있는데 보고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인구 1억에 공항이 저렇게 많나? 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본은 땅의 넓이에 비해 공항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뭘 얘기하고 2009년에 또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정권이 바뀝니다. 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섭니다. 들어섭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우리나라 민주당 세계관하고 비슷해요. 그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는 방금 삼각동맹 말씀드렸잖아요. 정경유착과 관료들과 부패한 정치인들과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패한 뭔가 문제들을 다 없애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굴리기 시작하면 고리를 끊자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항공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으로 일본항공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건 안 되고 전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마에하라 세이지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일본에 몇 번 갔는데 간 데 중에 하나 교토가 있어요. 교토에 한번 가봤어요. 교토에 갔는데 거기 마에하라 세이지 지역구인데 이게 뭐 붙어있는 포스터만 본 거지만 포스터가 아주 돈 들인 티가 나고 아무튼 뭐 포스터가 돈 들인 티가 나와서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다. 세다. 네. 지금 뭐 아무튼 이때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지만 지금은 좀 망했어요, 이분. 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국토교통상을 맡고 이 사람이 지금은 망했지만 이 당시에 차기 총리 정도 넘볼 수 있는 그 정도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한 겁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일본 항공의 구조조정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면은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일본의 이런 그동안에 무슨 문제를 다 이 집도 이 메스를 들이대갖고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건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일본항공은 그 당시에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 이런 것 때문에 파산했거든요. 네. 파산시키고 그다음 상장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뭐 법정 관리로 넘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만든 기업회생 지원기구랑 일본항공이랑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 과정에서 가장 또 중요했던 게 은행들이 그러면 그동안 꿔준 돈 있잖아요. 네. 관치금융을 통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꿔준 돈 일본은행에다가 이걸 탕감해줘라. 없던 일로 하자. 네, 왜냐면 망했으니까 지금 일본항공이 네. 상장 폐지되고 망했는데 어떻게 갚냐. 탕감해줘. 은행들이 이제 아니 어떻게 그 돈을 다 탕감해줍니까 이러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럼 너무 많이 탕감하면 안 되니까 한 90% 정도는 탕감하죠. 그러니까 90%인가 탕감하고 공적 자금을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또 공적 자금을 넣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일본항공이 이득이에요 이게 결국 남의 돈이. 네.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금융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이 교세라라는 데에 이 회장님이 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님이라는 걸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이 전형적인 구조조정의 성과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일본항공의 교세라 회장님 들어간 거. 그 다음에 GM에 무슨 뭐 이 구조조정한 거, 뭐 구조조정을 통한 뭐 기업 혁신을 한 거 이런 사례를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뭐 그런 거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실적으로 추진을 해서 노선 감축하고 인력 감축하고 비행기 다 뭐 팔아 제끼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2012년 9월달에 재상장을 시키면서 회생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다 마에하라 세이지 선생이 야 이거 엄청난 업적이구만 이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남은 게 왜 없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걔네가 뭘 했든 그냥 지진으로 끝장이 났기 때문에 네. 마에하라 세이지가 그 다음에 많이 정치 행보가 말리면서 지금 입헌민주당이 있지도 않고 국민민주당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한자와 나오키에서 이 찜찜함을 해결했습니다. 한자와 나오키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자와 나오키에서 그리는 제국항공 구조조정의 구조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랑 똑같아요. 은행에 탕감을 요구합니다. 네. 채권 포기를 요구해요, 정부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은행원이 주인공이잖아요. 채권 포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채권 포기를 하면은 이 제국항공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구조조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테니까는 좀 기다려보셔. 은행이 가서? 그렇죠. 가서 이제 구조조정안을 회사 측하고 마련할 테니 네. 정부는 좀 기다려보셔. 가가지고 아주 끝내주는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옵니다. 이 구조조정안대로 하면은 이거는 부재 탕감이 필요 없겠네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안은 없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판타지니까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경유착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항도 만들어야 되고 그 공항에다가 이 비행기 노선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거부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거부해야 되니까 이 한자 하나오키가 만든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국항공은. 네. 그래서 이 정치인의 음모를 부세를 하고 이 정치인을 결국 이 여러 매스컴들이 보는 앞에서 도계자 시켜버리고 무릎 꿇고 도계자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은행은 채권 포기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리고 제국항공도 야 이게 빚을 꼭 갚아야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이런 해피한 해피 엔딩으로 한자와 나오키 4부는 그렇게 끝났다. 예.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물론 실제로 잘의 구조조정은 그렇지 않았다.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는. 겁나 많이 자르고 예. 돈 많이 땡기고 탄감 팍팍하고 네. 했었다. 그럼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드라마들의 내용은 결국 버블 붕괴에 대한 일본인들이 갖는 이런 양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준다라는 건데 결국 어쨌든 버블 형성의 원인이 된 고도 성장 이건 이제 불가피한 겁니다. 관료들의 여론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건 불가피한 건데 이 버블이 이렇게 커지고 그거를 바늘로 터뜨려서 붕괴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했다. 우리가 다 신나 있었다. 네, 우리가 너무 신나 있었다. 네. 우리가 너무 낙관했다, 상황을.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은 실제로 정부에서는 종종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대요. 은행에, 너네 대출 너무 해주는 것 같은데? 너무 해주는 것 같은데?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 은행 직원이었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은행권 내부에서 막 사무실 연대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어디에도 조성이 안 돼 있었겠죠. 네. 모두가 실적이 나는데. 그렇죠. 전지점이 실적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파티를 아무도 못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마약상이었던 거예요. 버블 경제에서의 은행은. 네. 팔면 안 되는 걸 자꾸 팔고 있는. 그런데 이 드라마들이 또 이 드라마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또 뭐예요? 그 분위기에 손들고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된다. 신가리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고 한자 나오키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죠. 신가리의 경우에는 윗선에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위판적으로 따르고 수용하고 이게 우리 문제였다. 그게 버블 경제의 이런 부정적 여파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이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자 나오키는 이게 결국 정도를 걷지 않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분위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리고 시장 원리 원칙대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금융을 운영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 이런 구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익 추구의 어떤 문제가 그걸 해소를 못한 게 우리의 죄야. 이걸 해소했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해소하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버블을 보는 일본 사람들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자 나오키 결론대로 하면은 결국 이런 부패한 정치인과 그다음에 뭐 이 금융을 원칙대로 하지 않는 자기 일만 생각하는 이런 은행원들과 은행의 상층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은행 임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일소하고 정말 우리 이 은행원들의 사명에 맞게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근데 실제 그런 거냐?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냐 그게. 예.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세상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자체는 뭐 이런 그것도 일종의 버블이 꺼지면서 일어난 일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존의 어떤 이 기존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금융이 자기 역할을 원리 원칙대로 하면 꺼준 돈은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네. 기업 가치를 우리가 정직하게 평가해가지고 될 만한 사업에 돈을 넣는다. 이 원칙만 지킨다고 해서 경제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다. 저성장 시대라는 것은. 그리고 코로나19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의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원리 원칙만 지키면 되라는 이 정신이 나중에 가면 이게 오히려 하나의 안이함과 낙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는 순리대로 풀면 되는 거였다든지 우리가 너무 어떤 태도에 있어서의 뭐 아니했다든지 사실은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해법인 거고 그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해법에 오늘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젖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본 드라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사건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만한 사건들이 아까 뭐 한보 사태도 얘기했지만 비슷해요 결국 세상 사는. 뭐 예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세상사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데서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원리 원칙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해야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지네요. 한자와 나오키도. 아니 물론이죠. 드라마는. 당연히 네. 그렇죠. 네. 네. 제국항공은 그렇게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이야기네요. 설정 자체가. 그렇죠. 우리도 뭐 비행기 못 뜨고 말이죠. 네. 이제 뭐 그냥 뭐 동네 한 바퀴나 돌고 기내식이나 먹고 오는 비행기 외에는 제가 지나가다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팬데믹에 대처하는 각국 경제 수반들의 선택은 꼭 그들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항암 치료의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일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선택. 그 다음에 재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궁금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게 여행업계든 항공업계든 말이죠. 아마 조직을 죽이지 않고 인력을 죽이지 않는 방식의 해법을 계속해서 찾을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피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맞이하겠죠. 예, 내년 내후년이 진짜 힘들 겁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겠어요. 그러게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모두가 침착해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예를 들어 막 그 김재규가 막 야 차지철 너 건방져 했을 때 차지철이 무서워. 그래 미안 이러고 이렇게 잘 화해하고 지냈다든가. 그런다고 그러면 그 다음 술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났겠는가? 네? 그 다음 술자리에서 그러면 꾸준히 조심해야 돼요. 건방지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고. 그 상황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지철을 집에 보내든지 김재규를 뭐 감옥에 넣든지 박정희가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사이좋게 지낸다고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12월에 미나문구는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네. XSFM입니다.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금주의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 시간인데요. 트위터에서 어떻게 읽는지 알 수 없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IMASSRRG 님이 그 알실에서 예전에 펜벤다졸을 포함한 유사과학에 대해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펜벤다졸 그 자체가 유사과학은 아닙니다. 펜벤다졸은 쓰임새가 있죠. 그렇죠. 그 분야에 쓰이고 있지 않으니 문제죠. 네. 이게 개한테 주는 약 아니에요? 강아지 구충제. 네. 네. 도저히 못 찾겠네요.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 하고 해시태그 IDWK 남겨주셨는데 에디터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2019 국정감사 기록실 보건복지위원회 때 나왔답니다. 왜냐면 제 원고였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많이 들으시는 덕후 청취자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저희가 찾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그럼 개 구충제를 먹으면 나의 그 기생충들은 해결이 되나요?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약 얘기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또 백신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 수 없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데부터 써야만 하는 상황에 지금 인류가 봉착해 있는데 알 수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원래는 정 써야 될 때 알 수 없는 걸 쓰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저런 이야기 남겨주시는 여러분들께 현재까지는 커피 비노에서 더치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비누요? 비노요? 와인 할 때 비노. 네. 시사 아저씨와 드라마 겸 시사 이야기를 해보았던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할 거 없을 때 드라마 쓰는 사람은 거기 있는데 그 양반은 지금 시사 아저씨 덕분에 그 카드는 쓸 수 없게 된 것 같고. 혹시 여기는 이제 1 들고 거기는 미드니까. 근데 제가 자를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겹치지 않아요. 다음 주는 게임인데. 네.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드라마를 할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할 거 그랬네. 그래도 잘랐을 거야. 애니메이션도 뭐 예고하실 만한 게 있나요,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생각을 해봐야죠. 네. 다음번엔 그런 거 한번 해보죠. 네. 내일 시간 시사 아카데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하고 유승균이 만들고 진행하고 하고 있고요. 예, 시사 아저씨도 같이 물러가죠.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